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딸 하나를 키우고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딸을 혼자서 키우다 보니 이래저래 정신없이 살고 있답니다. 남자 혼자서 여자아이를 키우다 보니 참 힘들더군요. 아이가 제대로 크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엄마의 부재가 안타깝지만 저희 아이는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랍니다. 애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개 이 정도 되면 염치불구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게 된다지만 전 그럴 형편도 아니랍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살아 계시긴 하지만 두 분 중 그 누구도 손녀를 맡아주실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심하게 풍을 맞아 거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는 일본에 계신 이모에게 가 계셔서 자주 뵙지 못하고 살고 있고요. 가끔 한국에 나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거기 계시거든요. 말 그대로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 사는 지금이 아주 불행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때론 유치원에서 놀던 딸이 고열이 나서 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불편함도 생기고 가끔은 엄마가 보고 싶다며 뜬금없이 우는 딸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만큼 딸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아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덜컥 딸을 데려와서 고생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나름 능숙한 아빠이니 한결 여유도 생겼고요. 다만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자라는 딸에 대한 미안함만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럴수록 더 노력을 해야겠죠. 엄마에게서 받지 못하는 사랑까지 줄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애엄마랑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젠 다시 볼 수 없는 그녀, 은지가 문득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처음 그녀를 만나던 날이 떠오르네요. 제가 은지를 만난 건 정말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였답니다. 회사를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희 집으로 가는 지름길은 동네 사람들만 아는 그런 길이었답니다. 좁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길이긴 해도 큰 길을 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코스거든요. 게다가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여유롭게 지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길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막혀 있더군요. 처음에는 여유를 갖고 기다렸지만 몇 분이 지나도록 앞차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약간의 짜증과 함께 운전석을 벗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앞으로 걸어가 보니 차 한 대가 길 중간에 뻗어 있더군요.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 폼새를 보니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는 모양 같았어요. 그 뒤로 이어진 차들의 운전자들은 이미 짜증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요. 덕분에 고장차의 운전자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사람들 참 그렇대요. 길이 좁긴 해도 고장난 차를 조금만 밀어 옆으로 붙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음에도 바로 뒷차 운전자는 그냥 차에 앉아 짜증만 부리고 있지 뭡니까? 보험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섰지요. 차가 문제인가 보네요. 네? 아, 네.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렸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닙니다. 차가 고장이 난걸요. 제가 잠시만 봐도 될까요? 느닷없는 호의가 좀 불편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운전자가 순순히 제 말을 들어주더군요. 그만큼 당황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대충 보니 시동 개통의 전기장치 문제인 것 같았어요. 제가 당시 타이어 회사에 다닐 때였거든요. 조금 다른 분야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차에 관심이 많았던 탓에 전혀 문외한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손볼 수 있는 건 아닌 게 확실했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험사 올 때까지 기다리다간 저분들 우라통이 터질 것 같네요. 일단 차에 타실래요? 기어는 중립해놓고 핸들 잡으세요. 제가 뒤에서 밀 테니 최대한 옆으로 차를 옮겨 놓아보자고요. 결국 운전자는 제 말대로 따랐고 덕분에 뒷차들이 하나씩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고요. 제가 차로 향하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는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차량 점검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이야 큰일 없었지만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런 일 생기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무언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으니 그대로 길을 가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는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저기요. 그대로 가실 거예요? 뭐 더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너무 신세를 졌잖아요. 운전자가 전화번호를 달라더라고요.
도움을 받았는데 그냥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요. 사실 그때까진 아무 생각이 없었답니다. 30이란 나이 때문에 부모님이 여자친구도 없냐며 은근히 눈총을 주시긴 했지만 결혼이 급한 나이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사실 전 대한민국 최고의 타이어 명인쯤을 꿈꾸던 그런 의욕 넘치는 직장인이었으니까요. 그 운전자가 바로 은지였습니다. 제게 전화번호를 가져간 은지가 며칠 후 연락을 해오면서 시작된 만남은 결국 연애로 이어졌답니다. 은지를 만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날 은지가 제게 한 행동은 평소 은지의 성향에 비춰보면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랑 동갑인 은지는 평소 남자에게 크게 관심도 없었고 무엇보다 남자의 대시 자체를 받아줄 생각조차 안 하던 소위 말하는 철벽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여자가 단순히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로 남자에게 먼저 연락처를 요구할 일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연애가 이어지면서 은지의 성향을 파악하고 난 뒤 은지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그때 자기 오기 전에 티는 안 냈는데 진짜 많이 당황했거든.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니 차가 꼼짝도 않는데 뒤로는 계속 차들이 들어왔으니까. 나도 운전하니까 알잖아. 사람들 기분이 어떨 거란 걸. 보험사는 금방 온다고 했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때 자기가 갑자기 오더니 이것저것 봐주더라고. 그것도 모자라 차를 옆으로 대라고 밀어주기까지 했잖아. 일단은 되게 고마웠어. 그래도 자기가 그걸 핑계로 밥 한 끼 사시죠? 이런 말을 하면 딱 거절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그러고 나더니 그냥 간다네? 전화번호를 물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었거든. 나보고 잘 가라고 그러고 성큼성큼 돌아가는데 갑자기 조바심이 막 나더라. 사실 나도 말하고 놀랐어. 내가 그럴 줄은 몰랐거든. 이제 괜찮으니 말해봐. 그거 자기 전략이었지? 전략 같은 소리 한다. 진짜로 곤란해 보여서 도운 거야. 공경에 빠진 사람 보면 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 봐, 이것 봐. 우리 회사 건물에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데. 근데도 그런 날 보고도 아무 생각 없었다는 거잖아. 그런 여자를 왜 만나? 매력도 없는 여잔데. 응? 참 여자란 동물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급속히 삐진 은지를 달래려 가진 애를 썼답니다. 그럴 법했습니다. 은지는 애교랑은 담을 쌓은 여자면서 동시에 쿨한 성격의 끝판왕이었거든요. 그런 여자가 저에게 먼저 대시를 한 것도 모자라 제 사랑을 확인하겠다며 되지도 않는 애교를 부리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30살에 시작한 은지와의 연애는 그래서 더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고 무탈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제 인생 최고의 인연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모자랄 것 없던 시절이었어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제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었고 은지와의 연애는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 재산 증식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였고요. 은지는 그 사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답니다. 은지를 본 부모님이 당연히 많이 좋아하셨죠. 성격 자체가 사근사근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더 마음에 드신다더라고요. 조금씩 은지와의 미래에 결혼이라는 걸 끼워 넣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은지와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제 전화면 채 신호가 가기 전에 받던 은지의 전화가 전원이 꺼졌다는 말로 절 거부했거든요. 거의 한 달을 그랬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은지가 사라지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회사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제가 아픈 게 아니냐며 걱정을 하실 정도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오죽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다 했을까요? 그러나 경찰은 제 간절함을 외면했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가족이 아니라면서 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은지의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은지의 방에는 단 한 번도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은지가 나타난 건 한 달이 지날 무렵이었답니다. 무슨 일이야? 나 너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돌아온 은지의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가서 본 은지를 잡고 울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지라고 제가 걱정한 걸 모르진 않았겠죠. 당장 제 얼굴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얼굴이 이게 뭐야? 괜찮아. 너 이렇게 봤으니까.
아이, 넌 괜찮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미안.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 나중에 다 말할게. 진짜 나쁜 일인 건 아니지? 그럼 됐어. 이야기 안 해도 돼. 그래도 하나만 약속해줘.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그래, 그럴 거야. 다신 안 그럴게. 은지와 전 서로를 붙잡고 펑펑 울어야만 했습니다. 저야 기뻐서 운 거였지만 은지는 그게 아니었던 것도 모르고 울었답니다. 그때 이유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은지가 돌아왔단 것만으로도 기뻤으니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건 제 생각이었답니다. 우리 관계를 뒤흔들 폭풍이 밀려오고 있었던 탓이었어요. 자기야, 요새 아버님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아? 아버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매번 똑같이 뭐. 아파트도 보고 상가도 보고. 안 그래도 요새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 요즘 서울보단 지방 부동산이 더 수익률이 높다시더니 툭하면 지방을 가셔. 3, 4일 안 들어오시는 것도 예사야. 환갑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하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한두 채가 아닐걸. 나야 좋지 뭐. 그거 다 내 거잖아. 농담처럼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그 즈음엔 지방 부동산에 꽂히셔서 사들이실 때였거든요. 일이 잘 되시는지 매번 웃는 낯으로 다니셨어요. 가끔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 아둥바둥 일해서 받는 월급이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였지만 말한 것처럼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결국 하나뿐인 자식인 저였으니 저로서도 행복한 일이었답니다. 뭐 조만간 결혼하게 될 은지도 그 혜택을 공유할 사람이니 같이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요. 근데 은지 표정은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런 걸까? 왜? 너 오늘 조금 이상한 거 알지? 뭔데? 정확한 건 아닌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 은지가 서울 모 호텔에서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을 봤답니다. 은지가 다니는 회사가 호텔의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지가 수시로 호텔을 드나들어요. 그러다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을 봤다더라고요. 아버지가 일 때문에 호텔 커피숍 같은 데서 사람 만나고 그러지 않을까? 나도 가끔 그런 데서 사람 만나는 걸. 넌 매일 가다시피 하고. 그게 뭐가 이상해? 호텔이라는 곳이 꼭 숙박의 개념이 아닌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은지가 그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런 거면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본 게 좀 이상했어. 은지는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은지 성격에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내게 그런 말을 할 리는 없었답니다. 분명히 아버지라는 걸 확인했으니 그런 말을 했던 거지요. 아버님 비슷한 그 사람 옆에 여자가 있었어. 대충 봐도 젊었어. 내 또래 정도일 것 같은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바싹 매달려 있었거든. 사람 많은 거기서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 무슨 뜻이겠어? 확실치도 않은 걸로 이런 말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나한텐 아버님이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자기 아빠잖아. 은지가 그렇게 고심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을 드나든다는 건 은지 말대로 정상적인 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은지가 아버지 비슷한 사람을 호텔에서 봤다는 날이 아버지가 지방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웠던 날인 것도 의심을 더하는 요소였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제주도를 가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양반이 제주도가 아닌 서울 호텔에 있었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알지? 굳이 은지의 당부가 아니라고 해도 그 일을 엄마한테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환갑이라고 해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었으니까요. 요새 60이 어디 늙은이 축에나 속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는 이미 전과도 다분한 분이시라는 게 문제였지요. 평생 책상 앞에만 앉아 있을 줄만 알았던 사람이 형부 만나면서 어떻게 달라진 줄 아니?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떨린다니까. 그 얘기는 왜 또 해? 그리고 그게 승민이한테 할 이야기도 아니고. 왜? 미안하기는 해? 그나마 나니까 당신 안 내쫓은 줄 알아. 알지.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납작 엎드려서 하는 거잖아.
아무튼 내가 미안하지. 저 사람 때문에 몇 명이 고생하는 건지. 그래도 이젠 괜찮지? 요새 형부 미친 듯이 돈 번다면서. 이러다 언니 재벌 사모님 되는 거 아니야? 재벌은 무슨, 그거 좀 버는 것 같고. 이번에도 상가 하나 사들였다면서. 도대체 넌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다 듣는 거야? 오사카에 있으면서 모르는 소리가 없어? 상가라고 해봐야 조그만 거야. 그리고 대출이 다고. 암튼 형부가 난 사람이긴 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자리 잡은 거 보면. 게다가 이제 나이도 있으니 그런 사고도 안 칠 거고. 그렇긴 해도 안심할 수야 없지. 요새 저 사람 몸에 좋은 거 얼마나 챙겨 먹는 줄 알아? 나이 60이 금방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40대 부럽지 않을 정도라니까. 그래?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혈색이 좋은 건가? 얼마나 사랑받으면. 난 생과부인데. 아이, 생가부는 무슨? 아이, 좀 그만해. 애복이 창피하다. 승민이도 다 컸는데 뭐. 그리고 꼭 서방 없어야 과부인가? 서방이 재구실 안 하면 그게 과부지. 일본에서 사시는 이모는 오실 때마다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고는 주변을 화기애애하게 만드시는 분이었답니다. 아마 제가 저희 가족 일에 대해 아는 것 대부분이 이모 입을 통해서 나온 걸 거예요. 그 정도로 기억력도 좋고 말빨도 좋으시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건 역시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진짜 한량 그 자체셨대요. 그나마 지금은 돈이나 있으니 한량 노름을 버린다 해도 이해라도 한다지만 아버지가 제 나이 즈음에는 진짜 땡전 한 푼 가진 게 없으셨대요. 물려받은 것도 없는 사람이 남 밑에서 일하는 걸 그렇게 못 견뎌 하신 때문이랍니다. 가장으로선 불합격이었단 거죠. 덕분에 엄마가 갓난쟁이던 저를 데리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셔야 했답니다.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얘기가 나오면 아버지가 슬그머니 화장실로 도망가시는 걸 보면 진짜 고생이 심하시긴 하셨나 보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힘든 부분이었지만 진짜 힘든 부분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이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없는 주제에 한량 일합시고 온갖 여자를 만나고 다니셨던 게 엄마를 진짜 괴롭힌 일이었다고 하시대요. 상상이 잘 안 되긴 했어요. 아버지가 외모만 놓고 보면 크게 내세울 게 없으시거든요. 그런데다 돈까지 없었으니 여자가 따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안 그랬답니다. 진짜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대요. 오죽하면 이모부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여자들과 놀기까지 하셨을까요? 이모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생의 엘리트인 분이시거든요.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평생 외교관으로 해외를 떠도신 분이니까요. 이모와 결혼하기 전까지 제대로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던 분이 동서이던 아버지를 만나서 여자 문제로 꽤나 속을 썩이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는 게 이모의 말씀이셨어요. 겨우 아버지 따라다닌 걸로도 이혼 한 해 만에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럼 아버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지 말 안 해도 알 정도였을 겁니다. 새삼 엄마가 대단하다 싶더군요. 진짜 내가 저놈 아니었으면 10번은 더 갈라섰을걸.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여자질에 정신을 팔고 산 사람을 뭐가 좋다고 안 버리고 산 건지.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나 처음부터 형부가 크게 될 줄 알았다니까. 자기 돈 한 푼 없이 투자 사업 성공하고 그걸 기반으로 부동산 사업까지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얘가 침이나 바르고 그래라. 너 기억 안 나? 소환 아빠가 네 형부 따라다니다 늦바람 들었을 때 나보고 그랬잖아. 언니는 하필이면 저런 남자 만나서 이 고생을 하냐면서 당장 갈라서라 그런 거. 내가? 나 그런 적 없어. 그러면서 막 웃으시고 나셨어요. 그러시던 분이 아버지이신 거였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마냥 여자 문제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더군다나 예전과 달리 돈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 마음만 먹으면 바람을 못 피울 것도 아니란 게 더 걸렸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지가 설핏 본 착각 정도로 그런 말 할 친구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호텔에서 본 그 사람은 아버지가 맞을 거였답니다. 그러니 어렵게라도 그 이야기를 제게 했던 거였고요. 아버지의 바람을 어느 정도 인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답니다. 그 일이 불러올 파장이 어떤 건지를 모르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엄마 성격에 그런 걸 알고도 가만 계실 분이 아니셨거든요.
당신 말대로 제가 어릴 땐 이런저런 문제로 눈 감아주신 거겠지만 지금이라면 갈라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할 말로 돈도 있고 자식도 다 컸는데 뭐가 아쉬워서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알고도 눈 감으려 애썼나 봅니다. 엄마한테는 정말 죄송한 일이었지만 자식 입장에서 보면 멀쩡하게 잘 사시는 부모님이 싸울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세상 일이 다 제 마음 같지는 않더군요.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행동한다 해도 결국은 흔적을 남기는 게 바람이더라고요. 엄마 생신 하루 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은지가 엄마 생신날에 와서 선물도 드리기로 했는데 회사에 일이 생겨 출장을 가야 했답니다. 그래서 생신 하루 전에 저희 집에 왔답니다. 죄송해요. 내일 제가 와서 미역국도 끓이고 하려고 했는데. 괜찮다. 나이 먹는 게 뭐 그리 축하할 일이라고. 말만이라도 고맙다. 이거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은지가 엄마에게 생일 선물로 진주 목걸이와 팔찌 세트를 드렸답니다.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비싼 걸. 고맙다. 내가 진짜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어머니, 왜 내 며느리 하기 싫으냐? 그건 아니지만 아버님은요? 온 김에 아버님 뵙고 갈까 했는데 요새도 많이 바쁘신가 봐요. 모르겠다. 맨날 부산이니 경주니 다닌다고 나도 얼굴 보기 힘들어. 그래도 오늘은 올 거야. 아까 너 온다고 그랬더니 늦지 않게 들어온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답니다.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시는 아버지를 맞이한 은지가 아버지 양복을 받아들인다며 쪼르르 가대요. 며느리 될 아이의 애교에 아버지가 큰 웃음을 터뜨리셨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정말 즐거운 생일 파티가 됐을 겁니다. 은지가 무심코 뱉어낸 그 말만 아니었다면요. 아버님, 이거 뭐예요? 매운 거 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드셨길래 고추장이 셔츠 뒷깃에 다 묻어요? 아버지가 흠칫 하시더라고요. 그걸 놓치지 않은 엄마가 더 대단했던 걸까요? 무슨 말이니? 고추장이 왜 그런 데 묻겠니? 잘못 본 거 아니야? 보자. 엄마가 확인을 위해 아버지에게 다가서는 순간 아버지가 취한 동작이 문제였어요. 잘못을 감추려고 절대로 안 보여주려는 듯하는 사람의 동작이었거든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니 오히려 더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였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진짜 이상하네. 결국 엄마가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문지르기까지 하셨어요. 이거 뭐야? 이거 립스틱이잖아. 이런 걸 왜 묻히고 다녀? 당신 설마. 아니야. 이 립스틱이 거기 왜 묻겠어? 설령 그게 립스틱이라고 해도 어디선가 부딪힌 거겠지.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아버지의 구구절절 변명이 이어졌지만 변명이 먹힐 상황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묻히지 않은 이상 그곳에 립스틱이 우연히 묻을 수는 없는 자리였거든요. 설상가상 일부러 시간을 맞춘 것처럼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터졌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4-4번 연이어 울렸으니 시선을 끌지 않을 수 없었죠. 은지가 받아든 아버지의 재킷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은지가 제게 넘겼어요. 일부러 보려 한 건 아니었지만 액정으로 뜬 내용이 저를 놀라게 하긴 충분한 거였어요. 오빠, 오늘 너무 감사해요. 주신 돈은 잘 쓸게요. 제가 핸드폰에서 얼굴을 떼지 못하니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나 봐요. 핸드폰을 건네 받으려던 아버지의 손을 치시고는 당신이 직접 그걸 확인하셨거든요. 이래도 아니라고 할 거야? 뭐 오빠? 돈을 줬다고? 그거 부산 부동산 여사장이야.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수수료를 넉넉하게 챙겨줬더니 그러네. 핸드폰 줘봐. 부동산이라고? 그 여자는 건물 안 팔고 자기 몸을 파는 모양이네. 당신이 요새 사러 다닌다는 게 이거였어? 엄마가 내민 핸드폰에 말도 안 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보내온 메시지에 사진이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문제는 그 사진이 거의 버타시피한 여자의 몸이었단 거였어요. 누가 봐도 일 때문에 만나는 사이가 아니란 증거였죠. 능력도 좋소. 기껏 해봐야 30살 정도겠구만. 사진 속 여자는 한껏 야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저도 은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답니다. 제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이렇게 까발려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꼭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 아버지의 바람이 들키기를 바란 것처럼 절묘한 시간에 보내진 그 메시지 덕에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죄송해요. 보아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은지가 급하게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부모님도 그제야 은지가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일단은 입을 다무셨고요. 은지를 따라 나와 배웅을 했어요. 미안.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진짜 미안해. 아니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자기야, 나 아까 그 여자 사진 봤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호텔에서 본 여자인 것 같아. 꽤나 곱상하게 생겨서 기억에 남았거든. 아버님, 정말 그러신 거 맞지? 어떡해. 어머니 성격이 그냥 덮어두실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 소리만 안 했어도. 일부러 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진짜로 고추장이 묻은 거라 생각한 건데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지.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제 위로에도 불구하고 은지가 기가 팍 죽었답니다.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은지 잘못은 아니었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증거를 버젓이 온몸에 묻히고 온 아버지 탓이었으니까요. 은지가 거듭된 제 위로에도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더 시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했기에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기소침해하는 은지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들어온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이미 현관 앞에서부터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계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을 정도였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더니 집버릇 어디 갈까? 내일 모레 며느리 볼 사람이 어찌 그래? 그것도 며느리 또래인 여자랑 그러고 싶어? 변명할 생각은 마. 세상에 어떤 부동산 여자가 지 알몸을 보내겠어. 지금 맘 같아선 당장 헤어지고 싶지만 애 결혼이 코앞이라 그러지도 못하겠고. 어떡할까? 내가 나갈까? 당신이 나갈래? 워낙 증거가 명확했으니 아버지도 별다른 변명은 못하시더군요. 결국 아버지가 집을 나서시면서 그날의 일이 막을 내렸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엄마가 아시게 된 때문이었답니다. 네, 확인해 보셨어요? 정말이에요? 이 사람이 단단히 미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알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퇴근을 하고 오니 엄마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계시더군요. 전화 받는 목소리에 화가 잔뜩 껴있는 걸 보니 아마 아버지와 관련된 일인지 싶더라고요. 예상대로 그랬어요. 저희 집 일을 맡아주시는 세무사분과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버지 진짜 제대로 미친 모양이다. 글쎄 수지 쪽 아파트를 팔았대. 근데 그 돈이 한 푼도 없단다. 아무래도 그 여자한테 준 거지 싶은데. 설마요. 네 아버지라면 그러고도 남아. 내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는 그 문자 볼 때 뭔가 이상해서 세무사한테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네.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래? 예전에야 그냥 바람이나 폈지 이렇게 돈 사고는 안 쳤는데. 승민아,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산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흥분한 엄마를 달래긴 했지만 엄마는 정말 이혼까지도 각오하신 눈치였답니다. 단순한 바람으로도 모자라 수억 대의 돈까지 건넬 정도면 단단히 그 여자한테 빠진 게 분명하다는 게 엄마의 생각이셨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더 살겠냐시는데 제가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두 분은 이혼 소송마저도 불사하겠다는 엄마의 의지에 따라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아버지 잘못이 큰지라 재산의 대부분이 엄마 앞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아버지가 자기 잘못을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의도셨거든요. 그러고도 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그 여자랑 함께 살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아버지 지인분 하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엄마가 끝끝내 이혼을 원하신 이유 말입니다. 내가 너랑 은지 보기가 창피해서 여기서 못 살겠다. 당분간 엄마는 이모한테 가 있으련다. 마음 좀 진정되면 그때 올게. 은지한테는 잘 말해주렴. 집은 엄마 명의니까 네가 그대로 살면 돼. 네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가겠다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줬다. 끝까지 정신을 안 차리는구나. 아휴. 그렇게 엄마는 이모가 계시는 오사카로 가셨답니다. 환갑이 넘으신 두 분이 이런 식의 파국을 맞이한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답니다. 그 힘든 시절을 함께하신 분들조차 피할 수 없었던 참혹한 결말이 안쓰러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어렸다면 몰라도
이젠 저도 어엿한 성인이었고 무엇보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전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은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부부 일은 모른다지만 자식인 나도 놀랍긴 해. 진짜 누가 각본을 쓴 것처럼 연달아 일이 터지는 건 아마도 두 분의 연이 여기까지인 거란 뜻이겠지. 아버지가 잘못을 한 거니 누구 책임도 아니지만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줘서. 아니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두 분의 이혼 이후 은지는 저만큼이나 가라앉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곧 가족이 되었을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불행이니 그렇게 느낀 것 같았어요. 그게 더 고마웠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는 친구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분명히 말하는데 내 평생 여자는 너 하나야. 아버지를 보니 알겠더라고. 이 여자 저 여자 밝힌 사람의 최후가 어떤 건지. 난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무엇보다 너 아닌 딴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예정대로 조만간 결혼하자. 그래줄 거지? 특별한 대답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청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은지와 전 결혼을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다만 부모님 일로 조금 시기가 미뤄진 거였습니다. 저도 저지만 은지 역시 이번 일로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은 것 같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도 있었고요. 실제로 은지는 두 분의 이혼 이후 적잖이 힘들어했지만 저를 생각해서인지 더더욱 제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마음 같아선 거추장스럽게 결혼식 따위는 생략하고 같이 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아버지의 발병이었어요. 어디시라고요? 119에서 절 왜요? 네, 제가 윤승민이에요. 네? 뭐라고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이후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 혼자 나가서 사셨어요. 제가 집에서 계셔도 된다고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시면서요. 저 보기가 너무 창피하다는 이유였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상간녀와의 동거는 물 건너갔거든요. 상간녀는 아버지가 이혼하기 무섭게 자취를 감췄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좀 놀랐어요. 엄마의 추측대로 그 여자가 돈을 상당액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아버지 재산의 단은 아니거든요. 이혼 후 엄마가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남겨진 재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 그 상간녀가 아버지와 살 거라 생각했어요. 남은 재산도 다 뽑아 먹으려면 그럴 거라 생각했던 거지요. 아버지 재산을 훔쳐가는 도둑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자식된 도리는 아니겠지만 그조차도 아버지가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아버지한테 실망한 게 많았던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상간녀는 하늘로 꺼진 것처럼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엄마와 아들을 버리다시피 하면서 한 이혼이 결국은 그 여자와 살기 위한 거였는데 그 여자는 그런 자기를 헌신짝처럼 버렸으니 그럴 법도 하겠다 싶더군요.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갔지만 그렇게 된 건 사실입니다. 상간녀가 도망가고 난 이후 아버지는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가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시고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고는 끊기도 하셨거든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은 일일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증발한 이후 술로 고통을 이기시던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풍을 맞으셨습니다. 오피스텔에 혼자 계신 상태여서 그러셨으니 누가 발견이나 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 친구분이 전화를 안 받으신다며 찾아갔던 게 아버지의 목숨을 건지는 결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엄마가 바로 귀국을 하셨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겨우 여자 하나 때문에 저게 무슨 꼴이야. 진짜로 더 손 쓸 수도 없다는 거냐? 평생 사지도 못 쓰고 살아야 한대? 네, 목숨을 건진 게 다행이래요. 일단 치료가 끝나는 대로 요양원에 모시려고요. 제가 돌봐드리면 좋겠지만 아버지 상태가 저러시니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있어야 해서요. 엄마는 괜찮으신 거 맞죠? 아무리 이혼을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반평생을 살 맞대고 살아온 사람이니 엄마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였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병원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걸 보시고 나서야 다시 일본으로 가셨어요. 저도 애써 잡진 않았답니다. 그냥 한국에 계시라고 말하기엔 너무 지쳐 보이셨거든요. 이모랑 계시는 게 더 낫나 싶어서였답니다. 아버지의 치료부터 요양원 선정까지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 그 기간 동안은 은지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가끔 만나 얼굴을 보고 주로 전화로 이야기하는 게 다였거든요. 그래도 은지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건 아니었지만 은지가 건네는 위로의 말들이 있어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갈수록 고맙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은지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제 남은 숙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꼭 바구니를 사들고 은지 집으로 간 거였어요. 그간 못 봐서 보고 싶기도 했고 연락 없이 찾아가서 놀래켜 주고도 싶었거든요. 정작 놀란 건 은지가 아니라 저였답니다. 은지가 사는 집 앞에 차를 대고 내리려는데 은지가 누군가를 배웅하러 나서는 걸 봤답니다. 처음에는 친구겠거니 했어요. 은지는 어린 시절 부친을 잃고 연이어 엄마까지 잃고 혼자서 친척집에 떠돌며 컸거든요. 그러니 찾아올 사람은 친구 말고는 없는 거죠. 반갑기도 했고 제가 모르는 친구이니 인사라도 해야지 싶어 서둘러 차를 열고 나갔어요. 갑작스레 등장한 저를 보고 은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꽤나 초췌해진 은지를 보니 그간 저 때문에 고민이 많았겠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 더 고맙더라고요. 당장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바로 옆에 사람이 있으니 참아야 했죠. 자기야, 어떡해. 보고 싶어서. 근데 이분은 누구셔? 친구? 그게 반갑습니다. 저 은지 남친이자 곧 남편이 될 윤승민이라고 합니다. 은지 친구 되시나요? 갑자기 등장한 절 보고 놀란 건 은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도 되게 놀라하더라고요. 그래도 친구의 남자친구인데 그런 반응은 좀 그랬습니다. 제 인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대꾸도 없이 떠나려고 했거든요. 나 갈게. 다음에 봬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여자의 얼굴이 분명히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린 한 사람, 바로 아버지의 상간녀였습니다. 지난번 사진에서 봤을 때랑은 좀 달랐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당신... 상간녀가 제가 자기를 알아본 걸 깨달았나 보대요. 도망치듯 뛰었지만 그러기엔 제가 훨씬 빨랐단 게 문제였습니다. 가긴 어딜 가? 당신 맞지? 당신이 여길 왜 와? 말을 하고 나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버지를 기만하고 우리 가족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 여자가 왜 은지를 찾아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해봐. 당신이 여길 왜 왔냐고! 입을 꾹 닫고 있는 그 태도가 저를 더 자극해 왔답니다. 그럴 리 없지만 은지 눈엔 금방이라도 제가 그 여자를 때릴 것처럼 보였나 보더라고요. 자기야, 진정해. 그러지 마. 무섭단 말이야. 은지의 만류에도 좀처럼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아버지가 죽은 것과 다르지 않은 몸이 된 것도 결국 저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 됐지만 끝까지 입을 다무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확 밀쳤어요. 분노한 남자의 손길이었으니 그 힘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 여자가 바닥에 넘어져 뒹굴듯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언니! 비명처럼 내뱉어진 은지의 말은 언니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여자에게 달려가 몸을 부축하더군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상간녀를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일어나 봐. 언니 좀. 충격이 컸던 탓인지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 여자를 보며 은지가 울다시피 말을 뱉더군요. 무슨 사이인지는 몰라도 가까운 사이라는 건 알 수 있는 몸짓이었습니다. 언니라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여자, 아버지 홀린 그 여자라고. 근데 언니라니?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커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실제로 그 목소리에 놀란 몇몇 집의 창문이 열렸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자 결국 은지가 나와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좀 해봐. 저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건데? 아니지. 네가 왜 저 여자를 언니라고 부르는 건데? 아는 사람이야? 은지도 그 여자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계속 다그치자 결국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언니야, 이 사람. 귀를 의심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붙어먹은 그 상간녀가 자신의 친언니라고 말하는 은지를 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언니랑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듣긴 뭘 듣습니까? 은지는 처음부터 알았던 거였습니다. 자신의 친언니가 아버지의 상간녀라는 걸요.
자기가 호텔에서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제가 알게 되자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울며 매달리는 은지를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들었어야 했습니다. 두 자매의 기구한 사연을요. 그랬다면 은지가 죽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 없었어요. 살면서 처음 느끼는 배신감이었으니까요. 그것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를 철저히 속이고 배신한 것을 알았으니 그러는 것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를 찾는 은지의 전화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전원을 껐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올까 싶어 호텔로 몸을 피했고요. 회사에 말도 없이 무단 결근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그러고 살았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은지를 만나 이야기를 해볼까 싶다가도 그 입에서 나올 이야기를 마저 들으면 제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갑작스런 제 등장에 엄마가 정말 놀라하시더군요. 그래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만 걱정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정확하게 3달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거리를 걷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집 정리부터 직장 문제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촌 동생이던 영진이가 고생 꽤나 했지요. 그 기간에도 제 머릿속을 채운 건 은지뿐이었지만 끝끝내 만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전화도 없앴습니다. 집도 팔았고요. 은지가 저를 찾을 수 없게 하려는 것만이 제 인생 목표인 양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무사히 달성했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3개월에 3개월을 더한 6개월을 이모 집에서 머무른 뒤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직장도 없고 변변한 집도 없었지만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제 앞으로 주신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제가 2년 가까이 술에 기대 살 수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 영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 넣지 않았다면 그러다가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한 저를 보고 우셨지만 전 사실 그게 더 좋았습니다. 술에 정신을 빼앗기고 나면 더 이상 은지 생각 따위는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맨 정신인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기다렸다는 듯 은지 생각이 났으니까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완벽하게 이전의 저로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의사가 내렸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번 아들의 망가짐을 본 뒤였으니 엄마가 더 이상 일본에 계시지 못하셨어요. 집을 구해 아들과 함께 사시겠노라고 그러셨답니다. 죄송스러웠지만 그래 주기를 바랬어요. 당장은 치료 효과가 있어 버틸 테지만 언제 다시 제가 술의 힘에 기댈지 모른다는 공포가 컸던 때문입니다. 이모, 다음 주부터 형 우리 가게에서 일 좀 시키려고요. 요새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형도 저러고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서요. 괜찮겠죠? 그렇게 전 거의 3년 만에 일이라는 걸 하게 되었답니다. 영진이는 죽집이랑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를 쓰겠다는 매점은 죽 전문점이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주로 할 일은 매장 관리였지만 가끔씩은 배달도 했답니다. 배달은 주로 배달 전문 기사들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직접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영진이가 운영하는 죽집이 병원 근처다 보니 아무래도 아프신 환자들 중 노령이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주문받은 죽을 건네고 병실을 나오던 때였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는데 누가 제 어깨를 잡더군요. 무심코 돌아본 그 순간 잊었던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었답니다. 승민 씨? 승민 씨 맞죠? 그 여자였습니다. 은지의 언니라던 그 여자요.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여자를 만난 거였습니다. 귀신이라도 보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만 그럴 수 없었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얘기 들어줘요. 누구세요? 저 그쪽 모릅니다. 괜히 사람 잡아놓지 마세요. 다시 발걸음을 떼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제게 애원한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만요. 제발요. 결국 그녀의 손에 이끌려 한 병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답니다. 은지야, 일어나봐. 승민 씨 왔어. 제 기억 속 그녀와는 전혀 매치되지 않는 몰골을 한 그 사람이 은지라더군요.
뼈 위에 거적만 씌워놓은 모습의 그 사람이 은지라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은지가 얼마나 예쁜데요. 승민 씨? 그 몸에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은지였습니다. 언니, 나 좀... 은지가 일으켜 달라더군요. 이제는 자신의 힘으론 몸조차 세울 수 없게 되어버렸더군요. 은지의 자궁에 자리 잡은 암이 머리까지 뚫고 들어간 때문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던 은지가 제 손을 잡는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손에서 힘이 빠져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럼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일 테고요. 다행히 은지는 제 손을 놓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조차도 힘에 부친 때문이었죠. 은지 대신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은지의 언니였습니다. 우리가 밉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난 미워해도 좋지만 은지한테는 그러지 말아줘요. 승민 씨 사라지고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 이야기만 들어줘요. 그리고 은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언니의 말은 제가 은지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도록 해주었답니다. 나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4년 전 돌아가신 아빠만큼, 아빠보다 더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 때문에요. 그 남자가 엄마 재산을 다 가져갔거든요. 처음부터 그 이후로 엄마한테 접근한 걸 알고 엄마가 더는 못 견디고 우리 자매를 남기고 가셨어요. 흔하디 흔한 신세 한탄인 줄 알았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눈물 짓던 은지를 보면서도 그랬답니다. 근데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은지가 왜 우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은지 엄마가 꽤 많은 재산을 남편에게서 물려받았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대요. 자신보다 3살 어린 그 남자는 총각이었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헌신적으로 자신을 돕는 그 남자에게 어느 순간 빠지셨대요. 그래서 모든 걸 믿고 그 남자에게 맡겼는데 그 남자가 재산 전부를 들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흔한 제비 이야기였지요. 문제는 그 제비가 바로 내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은지 데리고 고아원에서 멸시받을 때마다 그 사람 사진을 봤어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꼭 엄마 복수를 할 거라고 되뇌이는 것만이 제가 살아갈 이유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아는 거라곤 달랑 사진 속 그 얼굴뿐이었지만 흥신소를 통해서 마침내 찾아냈어요. 그 사람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 있더군요. 그거 아세요? 그 사람, 죄송해요. 아버지일 텐데 이렇게 불러서. 아버지가 젊은 시절 투자 사업으로 모았던 종잣돈이 은지 엄마에게서 훔쳐간 그 돈이었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가 내놓은 사진을 보니 안 믿을 수가 없더군요. 은지와 언니, 그리고 은지 엄마와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함께 찍힌 사진이 증거였어요. 은지는 몰랐어요. 내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나서야 은지가 승민 씨랑 사귀고 있는 걸 알았으니까요. 은지가 울면서 절 말렸어요. 그 사람이 미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복수를 하고 나면 자기가 승민 씨 옆에 있을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 복수였으니까요. 그래서 은지를 끌어들였어요. 정말 싫었을 텐데 언니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은지가 1달 가까이 잠수를 탄 거였습니다. 아마 그때 언니를 말리다 실패하고 저를 보기가 두려워 연락을 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은지 시켜서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걸 흘리게 한 것도. 네, 제가 시켰어요. 멍청했죠. 복수보단 동생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건데. 그렇게 짜여진 각본대로 우리 집이 산산조각이 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은지를 마지막으로 찾아간 그날, 은지가 언니에게 자수를 권유했대요. 그간 뜯어낸 돈도 다 돌려주라고 하면서요. 그래야 자기가 뱃속에 내 아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아이라뇨? 은지가 임신을 했다고요? 네, 승은이에요. 승민 씨의 승자와 은지의 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승은이요? 그럼 낳았다는 말인가요? 네, 나았어요. 지금은 제가 돌보고 있고요. 은지 몸이 저렇게 나빠진 게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은지가 임신 후 괴로워하다 언니를 설득하려는 와중에 제가 아무 연락도 없이 잠적하고 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했어요. 단순히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이미 뱃속에 아이와 함께 암덩어리가 자란 때문이었답니다. 산부인과 체크 중에
자궁에서 이상한 증상을 확인하고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이 대학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자궁암이었다고 했대요. 아직 2기 정도였대요.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받고 항암하면 기대해 볼 수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했지만 은지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나마 의학이 발달해 임신 중에도 치료가 불가능했던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었다더군요. 아이를 상하지 않고 하는 치료니 효과도 미미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통에 급속도로 암이 자란 거였어요. 바보같이 애가 뭐라고? 네가 살아야지. 애는 다음에 또 가지면 되지. 또 가질 수가 없잖아. 자기가 그랬지? 자기한테 여자는 나 하나뿐이라고. 나도 그래. 나한테 남자는 자기뿐인걸.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 회사도 관두고 집에도 없었어. 전화는 꺼져 있기만 하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내겐 하나뿐인 그 남자는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내가 아이를 포기하면 2번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잖아. 아이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건 그 아이가 당신 아이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 당신을 닮은 아이, 당신의 아이, 그 아이를 포기하면 당신을 영영 포기하는 일이 될 테니까.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뭐라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우는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앙상한 그 손에선 체온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은지가 제 곁을 떠날 순간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만 울어. 나 진짜 소원 다 이뤘다. 내가 그랬거든. 우리 승은이 자기 닮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셋이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언니, 나 퇴원할래. 안 된다고 하지 마.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승은이랑 언니랑 나랑 승민 씨랑 나란히 앉아서 밥 먹자. 응? 의사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끝까지 반대하진 않더군요. 이미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은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그마한 빌라더군요. 거기서 승은이를 봤습니다. 날 닮았다던 아이는 은지를 빼다 박은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엔 좀 무서워하나 싶었지만 제가 아빠라는 걸 알고 껌딱지처럼 매달리던 아이였습니다. 은지의 소망대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승은이와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은지가 지켜본 거지만요. 얼마나 환하게 웃던지요. 그 예쁜 얼굴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제 눈엔 여전히 곱던 내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한 달 남짓 더 지켜볼 수 있었답니다. 은지는 승은이를 예쁘게 키워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거든요. 은지가 떠나고 난 후 제가 승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은지의 언니이자 승은이의 이모인 그 사람은 엄마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요. 예전에 그 일들도 말씀드렸답니다.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서를 받아주셨습니다. 은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자신의 손녀를 봐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작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그런 짓만 안 했다면 애당초 생기지도 않을 일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와서 따진들 달라질 일도 없는걸요. 지금 제가 할 일은 과거의 은원을 따지는 게 아니랍니다. 전 은지가 남기고 간 우리 승은이를 잘 키우는데 제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먼 훗날 은지를 만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